어제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연립 여당이 전체 의석의 과반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3분의 1을 채우진 못해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만들려는 개헌 추진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 한일 갈등 국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오늘도 관련해서 저희 이슈엔에서는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3698 유료 문자로 여러분들의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경희사이버대 일본학과 오태헌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이번 선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과반이 넘을 거는 예상을 했고요. 네, 그 다만,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3분의 2를 채우지 못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개헌에 대한 어떤 그 동력은 네. 많이 잃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3분의 2 개헌에 대해서는 좀 예상을 좀 하셨나요? 반반 정도 됐었는데 네. 사실은 될 수도 있다고 봤거든요. 근데 이제 일부 지역에서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홋카이도 같은 지역은 아무래도 이게 좀 양상이 좀 바뀐 것 같거든요. 전혀 여당 쪽으로 갈 거라고 예상이 됐는데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아베 신조 총리에게는 절반의 성공 정도 될까요? 절반보다는 조금 더 나을 것 조금 더 같은데 괜찮은 건가요? 한 60~70%의 성공 아닐까 싶기도 해요. 사실 아베 신조 총리가 주장했던 부분이 평화 헌법 개정론이란 말이죠. 이제 이게 아무래도 3분의 2 의석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에 속도를 낼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데 그렇죠. 왜 이렇게 그 평화 헌법을 개정하려고 했던 겁니까? 여러 가지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개인적인 성향인 것 같아요. 정치적인 어떤 입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 같고, 그 다음은 일본 전체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그 위기감에서 나오는 어떤 심리적인 변화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80년대까지 줄곧 높은 경제 성장률을 이루다가 이제 90년대 들어오면서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그게 이제 20년, 30년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국민들도 좀 의욕이 떨어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네.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 측면에서 이제 어떻게 좀 북돋아 줄까라는 측면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좀 더 세계 경제 전체적인 어떤 외교상에서도 강한 일본을 앞세우기 위한 그런 전략의 포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 우리 정부가 이제 아베,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의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준 건 없는데 여러 가지 해석들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경제 보복에 대해서 좀 아베 신조 총리의 의도, 방향 어떤 것일까요? 이게 의도가 그러니까 첫째로 지금 이게 선거하고는 좀 무관한 것 같아요. 일단 이게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선거에서 좀 이용을 했다는 식으로 좀 얘기도 일본의 국내 여론을 비춰봤을 때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시군요.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여론이 좀 그런 쪽으로 흘러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선거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우리나라의 최근에 어떤 동북아 정세와 관련된 어떤 움직임, 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가 북한과의 관계가 좀 양호해진다든지 또는 네. 중국에 조금 더 접근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든지,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입장으로 봤을 때 일본 쪽보다는 이 대륙 쪽으로 뭔가 관심과 방향이 쓰여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 조금 더 일본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 주기를 바라는 그런 측면도 일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관심 돌리기 치고 좀 과한 관심 돌리기 아닌가요, 너무? 실제로 과하다기보다는 아직은 과한 게 나오지는 않았죠, 사실. 그렇죠. 발현된 건 아직 없지만 그래도 방향성 자체가 좀 그렇고 향후에 더 강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요. 얼마나 더 강해질지 모르겠지만은 아직은 실질적인 어떤 피해가 나타난 것도 아니고 무역의 어떤 보복 조치라고 하지만은 관세를 높인 것도 아니고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계획을 발표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그게 이제 실제 현실적으로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볼게요.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가 어땠다라고 보여지세요?
뭐 아베노믹스는 아베를 지금의 아베를 만드는 1등 공신이죠. 예.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은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80년대까지는 뭐 일본 경제가 세계 경제를 견인해 가다시피 하는 그런 구조였고 거의 20년, 30년 가까이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일본의 어떤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영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해졌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아베 정권이 들어서서 표시한 그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이 아베노믹스가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성공이냐 실패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만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것도 역시 한 60~70%의 성공으로 볼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일본의 국민들의 어떤 자신감을 북돋아주는데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끌어갔던 정책 중에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의 아베를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아무래도 뭐 먹고 사는 거 그다음에 잃어버린 어떤 자신감을 되찾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아베노믹스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번 선거가 이제 6년 한 반 정도의 어떤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이 아베 신조 총리에 대한 중간 평가적인 성격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일부에서는 이제 이미 4선 가는 거 아니냐. 그 정도까지 얘기하고 있나요? 이제 이번 선거 끝나고 나서 어제 일본의 좀 언론을 좀 이렇게 보니까 예.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한 기반을 다진 게 아닌가 싶고요. 그만큼 또 일본의 지지자들이 상당히 결집돼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 선거 중간 선거로 좀 참여 선거로 좀 그게 확인이 됐다라고 봐도 되는 네. 거겠죠. 그러면 근데 사실 뭐 아베 총리에 대한 평가는 되게 다양하게 나왔던 것 같거든요. 뭐 처음에 뭐 명문가 출신에서 세습했던 정치인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뭐 최연소 총리, 뭐 최장수 총리 타이틀, 뭐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오는데 교수님이 보셨을 때 딱 객관적으로 아베 총리에 대한 평가는 이게 가장 적합하다. 어떤 평가를 좀 내리실 수 있겠어요? 뭐 어떤 정치이든지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를 수는 있을 것 네.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인데 그 극복할 수 있던 뭐 핵심적인 요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제 회복인 것 같아요. 경기를 살린 거. 이것이 없었다면 지금의 아베 정권이 뭐 지금 4선을 바라보고 하는 네. 그것 역시도 불가능했을 걸로 봐요. 그러니까 이 경제를 어떻게든지 좀 살릴 수 있었던 그런 정책들을 아주 면밀하게 계획하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면서 또 그게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다. 뭐 그런 것들이 지금 평가의 가장 핵심이 아닌가 싶어요. 네. 사실 또 우리 입장에서 관심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일본의 그 경제 보복성 수출 규제, 네.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 이게 어찌됐건 지금 아베 총리가 있는 자민당이 이제 반 이상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게 수출 규제가 더 강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강해진다기보다도 계획했던 걸 갖다가 실천할 것 같습니다. 아, 계획대로. 그럼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계획의 1단계 정도에 와 있는 거고 향후 2, 3, 4, 5 이렇게 단계를 밟아 나갈 것이다라고. 굉장히 면밀하게 로드맵을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아마 한국의 대응을 보면서 실천하고 실행하겠지만 뭐 강화한다기보다는 계획했던 것들을 계획대로. 갖다가 아마 하나씩 내놓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그 수출 규제 항목을 3개에서 뭐 몇 개로 늘린다든지 네네. 뭐 이런 식의 행동은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아, 그러세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일단은 뭐 백색 국가에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뭐 제가 보기에는 100%라고 볼 수 100%의 있어요. 가능- 한국이 어떻게 100% 나오냐는데 거의 무대응 아닙니까 지금? 네네. 뭐 국제적인 사회로 가져간다는 외교적인 어떤 해결책을 찾으려는 하고 있지만 뭐 정말 획기적인 뭔가 대안, 뭐 가령 뭐 정상회담을 한다든지 뭐 등등의 그런 식의 어떤 획기적인 대안이 없다면은 계획된 대로 일본은 추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항목을 넓히거나 이런 거는 아직 생각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교수님 보셨을 때? 그거는 일본 입장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위험이 커요. 그렇죠, 리스크가 큰 모험 같은. 예, 뭔가 잘 아시다시피 국제무역의 이론상으로 보더라도 이 국제무역을 하는 것은 특정 어떤 한 나라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일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것이 그 항목이 늘어나고 실제 지금 반도체 관련된 세계 항목에 대해서 규제가 현실화되고
그 해당 일본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그 기업들이 수출을 못하게 되고 했을 때는 일본의 기업들이 피해가 이제 실질적으로 생기는 거 아니에요? 네. 이랬을 때 과연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그런 항목을 늘려가고 그것을 강화할 것인가? 쉽게 그렇게 못할 거라고 봐요. 네. 자, 뭐 지금 어떤 추가적인 조치를 뭐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네.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폐기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뭐 적절하다고 봐요. 아, 예. 왜냐하면 이제 일단 안보와 관련된 건 또 이게 다른 측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미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포석 같기도 보이거든요. 우리 정부에. 네. 이게 이 이슈를 조금 경제적인 이슈에서 어떤 안보의 이슈로 좀 이렇게 전환시키기 네. 위한 그런 우리 정부의 생각인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저는 시기적절한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미국 말씀하시니까 그 미국 볼턴 보좌관이 오늘에 온다. 이제 도쿄로 가고 가고. 화요일 정도에는 이제 우리로 오는데 아무래도 뭐 한일 문제 논의 안 할 수 없겠죠. 그렇죠. 뭐 이슈가 이슈인 만큼 네. 뭐 양국을 다 가기 때문에 또 그리고 또 뭐 지금 클린턴이 한 대로 뭐 양쪽 모두에서 뭐 그런 생각이 있다 그러면 자기가 개입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한 상황이니까 와서 아마 논의를 할 거고요. 다만 과연 미국이 적극적으로 이 한일의 이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설 것인가라는 건 조금 좀 저는 회의적이에요, 사실. 적극성의 정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갖고 계신 거군요. 할 거는 하긴 할 텐데 어느 정도의 수준에 다다르면 뭐 적극적으로 한국에서 그렇게 요청하는 것처럼 뭐 적극적으로 안 했나요? 어쨌든 일본도 네네. 아베가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트럼프가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도 생각이 들지만 사실 일본의 대응이 과연 그렇게 나올까 싶거든요. 미국에게 개입을 요청한다든지 요청하는 분위기를 띄운다든지 뭐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이 개입하는 정도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뭐 중국이요. 오히려 이게 이 무역과 관련된 구조를 보면은 사실은 미국보다는 훨씬 더 중국하고 우리가 연관성이 있어요.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이 반도체 항목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삼성이나 LG가 수입을 하고 있지만은 그 수입한 제품을 또 중국의 공장 가서 그렇죠. 조립하고 만드는 하고 거는 있거든요. 네, 그쪽에서 그럼 하고 이제 있으니까. 결국엔 뭐 완성된 반도체가 팔려 나가는 것도 이제 중국의 뭐 화웨이라든지 등등의 그런 기업들이 팔려 나가지만 실제 현지에 중국 현지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 등등을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중국도 이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도 볼 수 있고요. 다만 또 하나 강제징용 관련된 것들도 아직까지는 중국이 아무런 발언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렇죠. 사실 이것도 뭐 엄밀히 따지면 중국도 할 수 있는 발언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얘기를 안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중국도 일본과의 관계가 과거 어느 때보다 좋거든요. 또 뭐 그런 것들이 맞물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오히려 중국을 어떻게 좀 이 일에 끌어들여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좀 할 수 있게끔. 네, 중재자라고 그럴까요? 뭐 끌어들이는 방안이 없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사실. 미국보다는. 네. 네. 그러면 혹시 내일 그 WTO 일반 이사회가 맞아요. 열리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한일이 아무래도 뭐 세계 여론을 좀 설득하기 위한 여론전을 펼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아마도 뭐 양국 정부가 굉장히 준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진짜 전 세계 어떤 그 여론의 향방을 네. 가르는 아주 중요한 그런 설득을 하기 회의만큼 위해서 하겠죠. 네. 그래서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지만 준비는 많이 했을 것이다. 근데 아마 그 향방에 따라서는 일본이 조금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분위기를 봐서는 아무래도 국제적인 여론이 어디로 흘러가느냐는 네. 또 일본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보다 더 중요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태원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